8월 13일 밤 10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꾸준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내가지고 유튜브 영상 제가 뭐 특별히 편집이나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씩 내야 되고 또 낼 것도 천지고 그런데 핑계 같지만 좀 바쁘네요. 그래서 영상을 빨리빨리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8월 15일 해방이자 또 건국절을 맞아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건국 헌정 시리즈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화 성장까지 한번 책이든 뭐 주제든 정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꼭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을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보를 신문에서 비판거리도 좀 많이 찾고 하는데 경향신문 그 다음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세 군데에서 발췌했는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저는 그 제목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 앞전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말했는데 분명 이거는 앞으로 좌익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심지어 우익이라고 또는 우파라고 자칭하든 뭐 타칭 받던 진영에서도 읽기에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받아들여온 그래서 쌓여왔는 상식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할 거다.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불편할 책일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주장과 뭐 논증, 논박이 있으면 될 것이지 싸잡아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좌익 진영에서는 논증 토론을 피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책 때문에 조금씩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거는 굉장히 좋아요. 뭐든지 덮어놓고 그냥 이걸로 결론 났어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판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론 다 났으니까 덮어 출판물 그 가처분 금지해야 돼 출판물 금지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아마 고무가 되었는지 또는 자극을 받았는지 이제 연일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뭐 그렇다 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병권의 묵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고병권 씨인가 봐요. 제목이 강제징용 노동자라는 제목입니다. 소년의 나이는 17,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밑으로 어린 동생이 둘 있었다. 그날은 아버지와 콩밭을 메고 있었다. 마을이장과 면사무소에서 나온 사람 그리고 다른 4명 정도가 밭에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을이장이 아무 말 없이 노란색 봉투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소년으로서 징용이 되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좀 솔직한 것 같네요. 영화에서 보면 뭐 일본 순사가 총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사람을 노예 사냥하듯이 끌고 가는 장면들이 묘사되곤 하는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이거는 좀 솔직한 면들이 나왔네요. 마을 이장이 면사무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왔다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노란색 봉투를 받아 들었고 자기는 탄광으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끌려갔다.
며칠이 지났을 때 사무실에 불려간 소녀는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너는 비국민이다. 비국민, 국민이 아니란 뜻의 안일비자의 비국민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네요. 그런데 일본이 제국주의로서 조선을 합병시키고 일본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비단 그 조선에게뿐만 아니라 사할린도 마찬가지고 오키나와도 그렇습니다. 뭐 그 제국 시대는 아니지만 아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스시마도 그렇죠. 스시마, 우리가 놀러 자주 가는 대마도. 그러면은 그것을 흡수를 해서 자기 제도 문화에 맞게 길들이려고 할 때는 뭐 1등 국민이다 또는 너는 2등 국민이다, 여기서는 뭐 비국민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런 표현은 그 단계에서는 쓸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하나 앞서서 전제해놓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너는 일본을 두둔하는 거니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거니 이렇게 공격하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아예 토론 자체가 되지 않겠죠. 지금에 와서 제가 그걸 찬양할 리도 없고, 또 찬양한다 안 한다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 구조가. 사할린을 차지해서 또 오키나와를 차지해서 일본의 본국에 동화를 시킬 때도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였습니다. 단상에 올라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자유다. 대일본 제국은 지금 막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행동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 이상. 뭐 일본이 이제 패망할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해놨네요. 자유라는 거를 일본으로부터 풀려나면서 조선인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알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앞전에 조선에서는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일본에서부터 벗어났는데 미군의 힘으로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좌익들은 원래 하지 않죠. 심지어 동아일보 같은 데서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아무튼 풀려나고 나서 자유라는 가치를 이 땅에 처음 심은 사람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한국은 삼성을 지키고 일본은 미쓰비시를 지키는데 불화수소보다 적게 남은 소년들의 이야기는 누가 지키는 것일까? 경향신문은 항상 이러한, 뭐 꼭 경향신문의 논조가 딱 이렇게 통일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경향신문은 감성을 굉장히 많이 심어서 글을 만듭니다. 소년들의 이야기는 누가 지키는 것일까? 우리의 기억 소자에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했던 비국민들의 이야기가 저장되어 있기는 한 걸까? 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렇게 역사의 모든 그 아픔을 다 안으려면 신라 백제 고구려의 아픔도 안아줘야 되겠죠. 낭랑의 아픔도 안아줘야 되겠죠. 또 쭉 내려와 가지고 고려인의 아픔도 좀 안아줘야 되겠죠.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는 아픔도 좀 안아줘야 되겠죠. 또 이승복 어린이로 대표되는 북한 공산 집단의 만행에 대해서도, 그 아픔에 대해서도 좀 짚어줘야 되겠죠. 이 고병권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런 쪽의 칼럼도 쓴다면 이 사람의 생각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싶네요. 중앙일보에서 제목 강제징용 기망을 로망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망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기로는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일본인이 유명한 문학인인데, 로망을 아마 낭만이라는 거를 로망이라는 걸 낭만으로 바꿨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일본인의 손을 한번 탄 글자예요.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유니클로에 가도 역적소리 듣는 시대에 일본 사람이 만든 단어를, 일본 사람이 흔적이 있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까? 권석천 씨입니다.
논설위원입니다. 중앙일보의 명색 논설위원입니다. 24년 전 1995년 초여름에 이 기자가 일본에 갔나 봐요. 일제강점기 일본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희생된 이들의 발자취를 찾는 시리즈였습니다. 찾아간 일본에 간 취지 자체가 강제 노역을 희생 이런 거를 이제 키워드로 내세워서 갔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강제 노역이었느냐, 무슨 희생이 있었느냐, 대접을 정말 그렇게 받았느냐, 대우를 그렇게 안 좋게 받았느냐, 이렇게 다양한 포문을 열어놓고 간 게 아니었군요.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고 전쟁터에 보내겠다는 협박에 넘어가고 황국 신민이 되라는 징용영장에 끌려간 이들이었다. 일본에 발을 딛자마자 곧바로 가장 위험한 노동 현장에 투입됐다. 가장 위험한 게 아니라 채굴, 탄광 현장은 다 그냥 위험해요. 지금도 위험하죠. 그건 강원도 쪽에. 그러면서 우리야 고향은 경상북도인데 나는야 어째서 숲하러 왔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내었네 이런 글이 소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경상북도 출신인가 봐요. 갖는 분이.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은 일종의 로망과 같은 곳이었다. 징용보다 자발적 모집이 더 많았다. 대법원 판결은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까지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 한켠에서 들려오는 주장들이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영훈 교수님 이하의 그 학자들이 쓰는 책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요즘 한국 사회 한켠에서 들려오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게 저는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낼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1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집이든 동원이든 징용이든 본질은 하나였다. 반인도적 불법행위다. 보통 명사화된 그 상징어가 강제징용이다. 그 고통들을 허울뿐인 통계로 지우려 하는가. 왜 통계가 허울인가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표현이 허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통계는 있는 그대로를 명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통계를 허울이라고 말한 거는 통계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왜 경제란에 통계를 그렇게도 많이 인용을 하나요? 그 허울이라면서요. 허울을 왜 그렇게 인용하나요? 종이 지면 아깝게. 24년 전 현지 취재에 도움을 준 이들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었다. 저는 양심이라는 단어 꺼낼 때마다 구역질 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양심이라죠. 그건 좌우를 제가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입맛에 맞으면 양심. 군대 안 가놓고 종교적인 양심이래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만큼 이렇게 모욕받고 오용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지 입맛에 맞으니까 지 도와준 학자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었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 되는 거죠.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예요. 지금 양심이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 진보라는 단어. 역사 왜곡보다 무서운 역사 부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부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자는데 왜 부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답을 다 내놨나요? 이 사람은? 자, 평균 나이가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입니다. 40세 전후예요. 그래서 60살 환갑 잔치를 그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환갑이 잔치를 하면 욕먹는 시대가 될 정도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늘어났지만요. 우리 할머니도 환갑 잔치 했어요. 그래서 꽃가마 탔습니다. 리어카에 꽃으로 이렇게 많이 치장을 해서 청년들이 밀어주는 리어카 타고 할머니가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타는 꽃가마입니다. 꽃가마의 내력은 아시겠죠? 권석천 기자님, 논설위원님. 하도 고생하고 살다가 그대로 가니까 또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고생만 하고 죽으니까 상여를 탈 때 꽃 상여를 타잖아요.
죽을 때라도 꽃가마 타고 가라고. 그런데 안 죽고 환갑을 맞이하게 되면은 리어카에다가도 그 꽃가마를 만들어서 태워주는 겁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는 수명이 40세 전후입니다. 근데 일제로부터 식민지가 35년인가요? 정확하게 35년을 얼마죠? 그 세월 동안 식민지 당하는데 태어났을 때 윤동주 시인의 시도 있잖아요. 눈을 떴을 때 일본의 하늘이었다고. 태어났는데 그냥 일본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백제 고구려가 망하고 통일신라가 되었을 때 통일신라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백제 사람이 아니고 신라 사람인 겁니다. 단지 그걸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 세월 동안. 징용이든 뭐든 다 강제징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속 시원하나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아낸 겁니다. 만주에 군인으로도 가고 또 일본 동경의 제국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가고. 그럼 어떡합니까? 조선에서 노비로 살았고 그 계급 사회에 살았는데 일본은 계급을 타파해버렸잖아요. 오히려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 시대를 열심히 산 거예요. 일본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살다가 일본에 합병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일제시대를 그냥 산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 보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되찾은 거구나. 그렇게 그냥 자각한 것일 뿐이죠. 근데 이렇게 뒤에 세월이 흘러서 권석천 씨가 제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몇 살인지. 어쨌든 저하고 되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얼마나 시금방진 겁니까? 오히려 그 35년 동안의 일제치하에서의 삶을 그렇게 비난하려면 공산괴뢰군이 대한민국 서울에 3개월 동안 점령하면서 단지 3개월 동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역사구나 하면서.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 잡혀갔다고 표현할게요, 저도. 말에 대해 보고 제가 간접 경험한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김만출 씨입니다. 김만출.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일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 말로 하면 동원이든 모집이든 징용이든 다 필요 없고 강제징용이라 좋습니다. 강제징용이라고 합시다. 제가 들은 바대로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실 때 일본에 가게 된다고 선정이 되면서 동네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돈 벌러 간다고. 아니면 조선에 돈 벌 데가 어디 있나요? 맨날 흙 파묻고 사는데 다 농사 짓고. 그나마 일본이 들어와서 농법이 바뀌면서 더 수확량이 늘어나고 그걸 지금은 또 수출이 아니라 수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다 말 바꿔버려요. 수출은 수탈, 끌려갔다, 탄압당했다. 일본이라는 거대 악마를 만들어놓고 갖다 붙여서 다 단어를 만들어내도 누구 하나 입을 못 대요. 거기에다가도 그거 아니었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라고 말하면 너 친일파라고 말해버리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그게 지금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에 가셔가지고 돈 벌어 왔습니다. 돈 벌어 와서 논을 샀습니다. 우리 집안 최초로 논을 샀습니다. 그 논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논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사리 손으로 모심기 할 때, 그 다음에 타작할 때 늘 일하러 갔습니다. 그 논에. 그 논은 논 농사 짓기는 좋지 않은 논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받아지는 논이라서 깊이 빠지는 데는 진흙벌에 제 어릴 때 허벅지까지 빠지는 그런 논이었습니다. 리어카나 경운기가 푹푹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건져내고 굉장히 악질의 논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조차도 너무나도 소중했겠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안 최초의 논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쌀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 논을 물려받은 우리 아버지는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 논은 팔고 다른 데다가 아버지가 논을 바꿔서 샀습니다. 더 양질의 논, 농사 짓기 좋은 논으로. 아버지는 그 논을 늘 보면서 저거 너가 할아버지가 벌어와서 산 논을 팔아서 마련한 논이니까 저 논에 대해서는 늘 애착을 갖고 생각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할아버지 한 번 더 가려고 했다 해요. 돈 벌려고. 가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이냐 너냐 이렇게 차별하는 게 없었대요. 일대로 돈 주고. 제가 지금 이제 커서 여러 가지 식민정책, 영국에 대한 식민정책도 그렇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두들겨 패고 뭐 철창에 가둬놓고 총으로 감시하면서 일을 시키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묘사되는 그런 장면들처럼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어서 식민정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제도에 공평하게 놓아주게 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줬을 때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어릴 때 저도 영화 보면서 헛역사를 배워온 거예요. 그걸 제가 다 깨고 있고 아직 저는 좀 덜 깨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깨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자, 여기서 경상도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인데 그건 누군가요? 그러면 유령인가요? 아까 이 사람이 처음에 24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강제 노역과 희생된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으러 갔다고 했는데 아예 자기는 주제와 테마를 잡고 간 거예요. 왜 폭넓게 좀 조사를 해보지 그래요? 그리고 이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주로 일본에 많이 일을 하러 갔는데 심층 조사를 포괄적으로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색 논설위원 정도라면 보세요. 추리링 바람으로 이렇게 이 태권도장 하는 나도 그렇게 공부하고 자료 찾아보고 하는데 명색 그 먹물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파헤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논평 내기 전에. 자, 우리 할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인가요? 또 자기하고 뜻만 다르면? 제가 3개의 그 신문 기사를 발췌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아일보에서 소개되는 봉오동 전투에 연기를 했는 류준열, 뭐 서해 류성룡의 그 집안 사람인가요? 유가 아니라 류시네. 류준열. 지난번에 보니까 맞나요? 쿠바에 뭐 여행 가고 이런 예능도 찍고 하던데 그 공산국가에 말로 가나요? 이 총을 들고 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탁 노래 보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해진 씨도 그렇고, 유해진 씨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40이 넘어가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눈빛,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김용옥이라고 하는 학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아인이라고 하대요. 이름이 좀 어린 배우던데 유아인, 김용옥에 대한 한없는 존경을 표하면서 개량 한복 같은 거 좋아해요. 또 이 좌익들은 개량 한복 딱 입고 이렇게 딱 인사를 하면서 김용옥이 강의하러 오는 강단에 올라오니까 딱 이렇게 의전을 해주고 하던데, 그런 그 젊은 연기자의 그 태도, 유해진 씨,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 유해진 씨의 어떤 그 지금의 세계관, 이렇게 정말 조선 독립군 광복군의 어떤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연기하는 이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뭐 내보다 유해진 씨는 나이가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제보다는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뭐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세대라고 볼 때 같은 세대지만 나와 이 사람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은 정말 얼마나 벌어져 있을까. 저도 이런 사람의 역사관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여행 갈 때는 아마 이 사람의 역사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사카 성 앞에 가면 오사카 시립체육관이 있습니다. 무도 훈련장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인들이 한 100여 명이 옵니다. 와서 절반 정도 나누어서 검도를 훈련하기도 하고요. 절반 정도 나누어서 유도를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들으면 그 검도의 그 괴성을 지르면서 딱딱 치는 그 둔탁한 소리, 그다음에 유도의 낙법 치는 빵빵 하는 낙법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권도 역사는 또 뭐 일본의 가라데와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별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제가 나름 무술을 한 사람이니까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전율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 새끼들 여기서 열심히, 과거에도 이런 곳에서 열심히 무술을 훈련을 해가지고 이 조선에 쳐들어왔겠지. 그리고 또 근대화 되기 전에 조선을 침탈했겠지. 이 자식들 훈련하는 장면 한번 보자. 막 이렇게 노려보면서 들어가서 보고, 그 사람들 막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유도하는 쟤 붙잡고 내가 대련 한번 해보자고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막 하고, 그 노려보던 그 눈빛, 이글거리는 그 눈빛이 이 연기자의 눈빛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7, 8년 전에 세월에서부터 저는 지금의 시간까지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과 저는 얼마나 많은 갭이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을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세월이 지나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종교를 개종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이걸 깰 수가 있을까요? 뭐 크게 깨려고 복잡한 도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유해진 씨와 유준열 씨가 정말 딱 한 번이라도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자유라는 기치를 이 땅에 심어버렸는 그 6.25 전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 실체에 대해서 연기를 해준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권석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 치하 3개월 동안에 벌어졌던 만행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향신문의 고병권 씨도 단 한 번이라도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그 승리로 인해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준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 사람은 연기자, 젊은 이 어린 연기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오피니언 이 세션에 칼럼을 실었는 고병권 씨, 저는 이 세 사람은 대동소이하게 한 덩어리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그 한 속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한정막에 들어와 앉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최대한 시간을 내 가지고 건국절을 맞아서 건국절 전후를 해서 건국 헌정 시리즈로 책이나 제목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